꾀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오냐. 웬일로 대낮부터 전화를 다 했냐 그게요? 명절 준비로 어머님이랑 상의할 것이 좀 있어서요. 상황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번 명절이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음식이 별로면 아무래도 오시는 친척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없던 음식 솜씨가 갑자기 생기진 않을 테니까 이번 명절 음식은 어머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울게요. 뭐야, 나는 또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내가 너대로 뭐 대단한 거 알았니? 어디 첫 명절부터 며느리가 시어미를 시켜 먹으려고 들어. 너는 내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야말로 형님들도 다 안습니다. 계시는데 뭘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고 싶었던 건데 어머 얘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이러니 부모 없는 자들은 가정교육이 형편없다는 거다. 아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잔머리를 굴리고 왜 나중에 명절도 하지 말자고 하냐고 할 거야? 시어머니는 점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시고 입이 근질근질 하신 것 같더라. 내가 부모 없는 너를 생각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 형님들은 명절이면 지들 친정에서 용돈도 두둑하게 받아서 나한테 죽은 티를 한다. 근데 너는 돈도 잘 벌면서 지금까지 입 싹 닫고 있다가 왜 나한테 음식 만드는 걸 놓으라고 할까? 결국 그게 그 요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들처럼 용돈을 풍족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지만 제가 영감을 잡지 못해서 답답하게 느끼셨던 것 같았고 그런 저를 교육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은 힘들다고 은근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눈치가 없는 저 인간은 이번에도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말만 늘어놓았어요. 알겠어. 그런데 나도 이런 일을 평생 해보지 않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솔직히 엄마의 심정도 좀 알아줘야 할 것 같아. 괜히 내가 있어서 자신이 더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상황이 최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엄마에게 잘 얘기해서 함께 좀 해달라고 말해볼까요? 자기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난 자기에게 이런 부탁을 할 텐데요. 결국 남편은 제가 원했던 대답을 주지 않았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손쉽게 해결책이 안 보여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랬는데 명절 전날이 되었어요. 눈 뜨면서부터 싫었던 명절 전날, 저는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재료를 사러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은 무표정으로 자기가 다 말했다고 주장했죠. 걱정하지 말라는 믿음도 가지 않았지만 말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행여 제가 실망한다면 어떨까봐 시어머니는 별 잡스러운 심부름까지 시키며 날 못 봐 먹여 안달이었다. 그러던 중에도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하는 와중에 음식은 하나도 만지지 못했고 명절 전날부터 손님들이 마구잡이로 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서툴게 과일을 깎고 술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온 손님들과 수다를 떠느라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더 기분 나쁜 건 나를 못 봐 먹여 안달한 시어머니는 남들 앞에서 나에게 한없이 좋은 시어머니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인 줄 알았네요. 게다가 그때까지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는데 눈치스럽게 저를 도우려 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남편을 옆에 붙들어 놓고 제 근처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셨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저는 외롭고 지친 느낌이 들었고 내가 왜 결혼해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술이 좀 취한 듯한 어르신이 주방으로 휘청이며 들어오셨고 처음엔 무엇이 필요하신지 알지 못했지만 그 주정뱅이 같은 노인께서 하는 말로 제 인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먹어버린 것 같네요.
저 형님이 이곳의 신랑인가 그럼 나와서 제대로 인사를 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보니 어떡해요. 죄송해요.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것만 하고 나갈게요. 어르신들께 제대로 인사할게요. 이건 그만두고 기다리도록 하고 싶다면 여기 안주님은 뭐 하시나요? 아내는 왜 그러세요? 저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며느리요. 얼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집온 사람은 구별해서 말을 들어야지. 형님이 왔으니 술 한 잔 따르고 노래도 불러주고.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 죄송합니다. 저희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너, 가서. 당수께서 옆에서 술 좀 따라드리고 장단도 좀 맞춰 드려라네. 제가요. 그럼 여기 시집본 며느리가 너 말고 또 있니?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제가 무슨 술집 여자예요. 그리고 당수걸은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드셔야지. 저더러 술을 따르고 노래하라는 게 지금 제 정신이세요? 그런 건 당수걸은 며느리한테 시키세요. 아,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뭐야, 너 말 다 했어네. 다 했어요. 그러니 저 그만 집에 갈게요. 명절은 식구들끼리 정답게 보내세요. 저는 그렇게 앞치마를 풀어서 집어던지고 그 집 구석을 나왔어요. 주방에서 내내 기름 냄새만 맡았는데 밖에 나오니 그렇게 공기가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 집에 온 저의 핸드폰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불났다고 전화했는데 벨소리가 계속 울려 시끄러워서 휴대전화 전원을 끈 후 2시간 정도 조용해졌을까요? 술에 취해 걷지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앞세워 신혼집에 침입했어요. 전화기 꺼놓으면 내가 포기할 줄 알았지. 오늘 너 때문에 친척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라며 죽기를 바라니 며느리한테 잡히는 아이라고 며느리로 취급을 받았던 참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코아트를 내고 있어. 넌 니네 할아버지가 시집가서 그런 양육을 하라고 가르쳤냐? 고 꾸짖기까지 했다. 말씀 다 하셨어요. 고하면 적선하는 셈이라고요. 제가 보면 비상식적이고 막대 먹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도 못 배운 게 없이 잘 자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당한 일에 굴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은 이 사람에게 뭘 저렇게 잘 가르치셨나요? 감사줄 부모 없으면 환불해도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 그놈 구두쇠, 닥쳐. 저것은 뚫린 잎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네.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싫어요. 죽을 거면 혼자 죽으세요. 저는 어머님 손에 살 정도로 민감하지 않아요. 뭐야 이런. 이러다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 못할 것도 없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빌어. 자기야말로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맞아. 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자식 교육이 이런 거였군요. 말도 안 되는 억제에도 잘못했다고 비는 거,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어머님은 저랑 같은 며느리인 형님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세요? 형님들은 뭐든 돈으로 때우신다고 하더니 어머님 교육은 돈이면 나이랑 상관없이 굽실거리는 건가요? 정말 본 적 없는 무식하고 상스러운 집안이네요. 저도 이런 집구석 트릭으로 갖다 주어도 싫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집구석 저거 말하는 싸가지 없이 그러니 네가 고아 티가 난다는 거야? 저런 걸 집안에 들였으니 오늘 같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나아지세요. 저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러는 어머님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할 것 같으세요? 아들들은 그저 그런 작은 회사에 취직해 벌어먹고 있습니다.
돈 많은 며느리 앞에서 비굴하게 찍소리 못하고 눈치나 보시면서 그런데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빼고는 빠지는 게 없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지지 않고 또박또박 따지니 자기 분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 손이 제 얼굴로 날아갔고 저 역시 참지 않고 시어머니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정신 나간 남편이란 놈이지 엄마를 말리지 않고 저를 말리더군요. 자기 엄마한테 왜 함부로 하냐면서요. 아직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인간이랑은 더는 살 수 없었고 결혼 전에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딱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러던 중 누군가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남편은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잔뜩 움츠린 채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 손에는 웬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는데요. 보낸 사람을 확인하니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정말 기이하게도 시어머니가 그 서류 봉투를 멋대로 가르쳐서 열려고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화가 나서 서류 봉투를 뺏으려 손을 내밀었더니 남편은 그냥 보기만 하다가 제 손을 막았어요. 아무래도 그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 두 모자가 똑같이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였죠. 서류 봉투에서 무언가 꺼내보던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더니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셨고 그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떨어졌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이냐? 왜요? 그렇게 부모 없다고 저를 무시하더니 우리 부모님 사진은 덜컥 겁이 나시나 봐요. 뭐, 부모님 일을 어쩌지? 세훈아, 나 좀 일으켜 다오. 그리고 나는 이만 갈란다. 엄마, 왜 그래? 미정이, 부모님 아는 사람들이야. 알긴 누가 한다고 그래? 됐고. 뭘 꾸물거리고 있어? 날 좀 빨리 붙잡으라 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재촉으로 현관 밖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나갔어요. 그때 나는 직감적으로 시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를 쫓아내려는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복도에 있는 인터폰을 켜고 그때까지는 별다른 생각이 없던 나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에 놀라며 앞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연아, 큰일 난 것 같다. 엄마, 왜 그러는 거지? 혹시 미정이의 부모님과 아는 사이인가? 설마 예전에 갯돈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건데. 차라리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면 너란 어릴 적에 엄마가 파출소에 나간 적이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 부잣집이라고 엄마가 그 집에 다녀와서 케이크나 피자 같은 것을 가져오고 그 집 사모님이 우리 어리다고 엄청 챙겨주셨다는 걸 기억해? 근데 설마 미정이의 어머니가 그 사모님인 거야? 네, 근데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미정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정말 잠깐 미정이를 데리고 나간 적이 있어. 돈을 주면 돌려준다고. 엄마 조용히 해. 진짜 이상한 마음은 없었다니까. 그때 우리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서 5시가 되자 길에 앉아있던 내가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하지만 돈을 가져오러 가던 길에 그 사장 부부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미정이를 집으로 데려다 놨다. 그 사장 부부가 사망하지 않기를 빌면서 말을 걸었지만 어머니, 이젠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 때문에 미정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가 없잖아. 이렇게 구박을 했었으니 아냐. 냉정해져, 세훈아. 너와 나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늙은이한 상황에서 죽으면 미정이가 앞으로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갈 텐데 이럴 게 아니라고. 엄마, 제정신이니?
나는 지금 미정이와 이혼하게 됐는데 나는 그 집 딸인 줄 알아? 알았냐고 빌자. 너랑 나랑 빌면 되지. 엄마가 손이 발이 되게 빌게. 내가 돈방석에 앉게 생겼는데 엄마가 뭘 못하겠냐. 들어가자. 저는 순간 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했던 사고가 그렇게 날뛰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얼른 달려가 보조키를 걸었는데요. 당장이라도 저들에게 따져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어 그냥 면상 보기 싫으니 가라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끊어져 나갈 것 같은 이성의 줄을 꼭 붙들었는데 서류에 담긴 할아버지의 편지가 그제야 내 눈에 보입니다. 미정아, 내가 이 서신을 받았다면 아마도 하렴에 있을 것이다. 진작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소녀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고 건강해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아버지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어. 이제 너도 평생 의지할 동반자를 만났으니 하렴이 걱정은 접어두고 잘 살아줬으면 해. 하렴이 있는 병원은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 그래서 하리비를 찾지 말고 너만 행복하게 살아. 하림비는 우리 손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떠나고 싶어. 그게 하렴이의 소원이야.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그림으로 할아버지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 이제는 너가 잘 보관해야 돼. 우리 손녀 미정아가 우리 손녀 덕분에 영원한 행복을 누렸다고 감사하다. 할아버지의 편지 때문에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울었어. 왜 할아버지가 그런 서류를 보내주셨는지 모든 게 어려웠어. 그 서류 속에는 시어머니의 말처럼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필요할 때 찾아가도록 로펌 변호사 명함을 테이프로 붙여 놓으셨어. 순간에는 이것을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절대로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서류들을 제 서류 가방에 숨겼는데 그때까지도 현관문 밖에서 문을 열어주라고 애원하던 그들은 창피한 것도 잊었는지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들이 술에 취해 잘못을 했다고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막내야, 내가 잘못했다. 술이 원수야. 나는 네 부모님 사진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이고, 어린 딸을 두고 그렇게 떠났으니 그 마음이 어떨까? 아가, 미안해. 나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나가 정말 친엄마처럼 니를 딸처럼 아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되겠니?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 일 묻고 더 잘 지내자. 원래 비온 뒤에 땅에 굳는 거라고 하잖아. 어쩌면 사람들이 단 몇 분 만에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그 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명절 연휴가 끝나기가 무서웠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준 명함의 로펌을 찾아갔고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액수를 듣고도 감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누군가는 로또를 맞은 거 아니냐고 할까요? 할아버지가 돈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를 지금까지 궁금해했지만 변호사님은 할아버지가 이 돈을 김미정 씨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전까지는 김미정 씨가 스스로와 더불어 힘껏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그분은 정말 어려워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님의 말로는 할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당신 혼자 제가 얼마나 어렵게 키워졌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에 대해 저도 존경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호사님과 본격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이혼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혼인 신고한 부부였으니 가릴 건 제대로 가리고 제대로 잘 헤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30년도 넘은 사건이라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답을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제대로 겁이라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뜻대로 얼마 뒤 시댁엔 시어머니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갔고 시어머니는 그 고소장을 받았는데 벌벌 떨면서 제가 근무하는 구청으로 오셨는데요. 차림새면 몰골이 얼마나 서운했던지 집에 있던 그대로 온 것 같더군요. 얘 막내야, 이게 뭐야? 내가 날 왜 고소해? 몰라 물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인데 내가 가만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이미 아파트 복도 CCTV도 있고 증거 다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가품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이 남겨진 유산까지 탐을래?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하도 없이 살아서 새끼들이랑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 미정아, 한 번만 봐줘. 내가 평생 당신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인데 고소는 너무하죠. 어찌 보면 하늘에 계신 당신네 부모님이 나한테 너한테 평생 죄값 치르게 해주라고 너희 둘을 맺어주신 걸 수도 있는데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나는 이렇게 무릎 꿇고 빌 거야. 무슨 소린가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에게 죄값을 치라고 일부러 연인 걸로 맺어준 거라고요? 그게 지금 할 말인가요? 저는요 당신들이 제대로 보복하라고 일부러 만나게 해준 건가요? 제가 남을 상처받은 이유가 누굴 탓하고 부모를 정말 싫은 건가요? 나는 당신을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에게도 정리해야 할 것이니 그런 점도 명심하세요. 당신이 내게 한 모든 것은 몽땅 당신 아들이 갚도록 할 거니까 아마도 그때 이성을 잃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많은 구청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저는 그 여자에게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회는 없어요. 그 뒤에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으로 그들과 싸워야 했기에 더는 불필요하게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홀로 이런 힘든 싸움을 한다는 것을 몰라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그 후 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며 그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으로 인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안타까운 점도 있었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모든 것이 저의 정신적인 피해로 인정되어 결혼 유지 기간에 비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남편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자기 부모가 지은 죄는 아들이 대신 갚는다고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이든 뭐든 그들을 피하고 싶었고 그런 측면에서 유감스럽게도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전세 보증금도 되찾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이혼 여파인지 다니던 회사도 잘린 듯 했는데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역시 세상은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지분을 현금화하며 정리했어요. 할아버지는 결코 찾지 말라고 했지만 전국을 백방으로 뛰어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고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은 할아버지는 제가 못 보는 사이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